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인간과 AI가 함께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시간, 챗 GPT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문과 고민들, 어떻게 그 답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 세상의 모든 고민을 인류의 지성이 합쳐져 있는 인공지능 AI의 그 빅데이터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AI를 알면 나를 알고 세상을 바로 보게 된다. 이것이 챗 GPT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떼는 날인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학다식의 대명사 박덕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학다식은 좀 부담이 되고요. 소학대식이라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박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우리 김지영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주PD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게 궁금한 우리 김지영 PD님 때문에 더욱 프로그램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바로 GPT입니다. GPT와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GPT야, 안녕. 우리 챗 GPT기의 첫 번째 녹화를 하고 있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 소개를 좀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GPT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대화 파트너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녹화인 만큼 정말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즐거운 시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챗 GPT는 요즘 제일 핫한 AI죠. AI와의 정면 토크쇼. 제가 아는 한 세계 최초인데 맞습니까? 자, 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 많이 하시죠? 좀 어떻게 AI 얘기를 많이 하진 않고요. 실생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AI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헛소리를 한다는 거. 제가 처음 AI를 접했을 때가 이미지 생성이거든요. 그때 막 손가락 6개 그리고 얼굴 막 일그러지고 했는데 올해 초에 유행한 게 지브리 그리기 한 번씩 하셨죠? 아, 그럼요. 그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러고 이미지와 영상 쪽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것도 AI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더운 날씨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한테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켜줘. 뭐 잔말 말고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잔말 말고 해야 돼요.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줘. 이렇게 하면은 또 집에 가서 시원하게 딱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우리의 그 실생활에 많이 말동무도 되고 또 어떤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트의 역할도 하고 하면서 실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가 대학생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로펌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다방면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AI는 인류의 모든 지성을 모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기 어려운 환경 문제, 그리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뭐 젠더 문제나 노동 문제. AI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답을 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풀어서 AI가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오늘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요새 기후위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이렇게 더울 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특히 이제 덥다라고 느끼는데 매년 이제 적응을 해나가지만 사실은 적응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기세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는 이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특히 폭염도 그러지만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강원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좀 춥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이상 기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가 올해만 있는 현상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화해볼 주제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기후 위기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들 어떠셨어요? 이번에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체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페인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9일 날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몽골도 남부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어서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 보리 생산량이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린란드도 일주일 만에 180억 톤의 얼음이 바다로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네, 단순히 덥다 춥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영화 속 종말을 직전의 모습 같은데요. 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진 지구의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안고도 뭔가 특별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언젠가 누군가는 해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됐고 이제는 기후재앙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록적이라는 말이 이제 무의미해지고 있다. 왜 늘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매년 체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벚꽃 보러 간다 하면은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빼고 일단은 공부를 제쳐두고 네, 벚꽃놀이 갔다 오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3월에 개나리 피고 그다음에 목련 피고 벚꽃 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폈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언제 한 3, 4년 전부터 갑자기 벚꽃놀이를 3월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올해 보니까 개나리, 목련, 벚꽃이 한꺼번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기후대항이다. 너무 같나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GPT와 함께 그 기후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가 준비한 기후위기의 지금 현재 상황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지난 여름 여러 나라의 대도시가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갇혔습니다. 거대한 열돔이 대기를 눌러 낮에도 밤에도 식지 않는 공간이 되었죠. 이제 도시는 단순히 더위를 넘어 생존 자체가 버거운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우리의 식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벼 재배지는 강수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국내 전국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일반 1,000톤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쌀값이 급등하며 쌀은 더 이상 주식이 아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해수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 높아졌습니다. 오징어와 명태는 사라지고 외래 어종이 바다를 채우고 있죠. 2024년 한 해 피해액만 1,4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40%가 사라졌습니다. 더 많은 태양열이 지구로 흡수되고 그 결과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10년대보다 1.4배 빨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고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열차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네, 영상을 보면서 진짜 놀랍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영상 보시면서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쌀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룰 중에 하나가 공깃밥 1,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원이 아니고 이제 1,500원, 2,000원씩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주식이 아니라 그죠? 쌀이 특별한 메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제 날씨가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 수준이 아니라 뭐 먹거리 또 이제 바다 또 극지방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동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온이 4도나 높아졌습니다. 4도나요? 네. 다른 어떤 지구 평균 기온보다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생태계 전체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기후, 날씨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GPT야, 기후 변화가 지금 속도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네, 지금의 기후는 단순한 이상한 날씨가 아니라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예요. 10년 뒤 우리의 일상은 불안정한 기후 속에서 끊임없는 적응으로 채워질 겁니다. 물과 식량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극단적인 폭염과 홍수가 점점 더 잦아질 거예요. 이를테면 장보기에 필요한 식재료가 지금처럼 항상 있지 않을 수 있고 출근길이 기후 재난으로 자주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상생의 질서를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철학적으로 답을 해주네요. 상생의 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지금 풍주 사과가 풍주 바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최근에 본 게 김치를 못 담글 수도 있다. 겨울철에 김장 담그는 그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추가 고랭지에서 자라는데 그 배추도 이제 안 자라가지고 김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김치가 사라진다고요? 배추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배추를 재배하기 힘들다는 거지. 다른 걸로 김치를 담그겠죠. 다른 걸로. 네, 예를 들면 뭐 망고로 하는 쏨땀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동남아처럼 이제 김치가 점점 바뀌겠죠, 재료. 그러니까 하여튼 GPT가 지금 얘기한 건 극단적인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잡히고 있는 미래 예측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생활의 작은 불편을 넘어서 산업이나 문화 또 세대의 격차까지 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앞으로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 적응력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기후가 전체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진다. 놀라운 얘기네요. 근데 김치를 못 먹는다는 게 좀 많이 서운합니다. 망고 김치는 좀 기대가 되네요. 저도 망고 김치 안 먹어봐서. 결국에는 누가 이 기후에 적응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10년 뒤에 우리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그런 기후 위기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최근에 도쿄가 41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아스팔트는 더 뜨겁겠죠? 무려 50도라고 하는데 계란 떨어뜨리면 바로 후라이가 되는 그런 팔팔 끓는 온도입니다. 엄청 덥네요, 진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지중해 쪽 유럽이 고온 다습이 아니고 우리는 다습이지만 거기는 고온 건조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나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겨울이 이제 그 겨울에 기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 기상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겨울이 이미 22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22일이 짧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거죠. 이대로 가면 부산이나 제주는 2100년쯤 되면은 겨울이 뭐 거의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계절의 순환이 무너지면 당연히 어떤 덥고 추운 문제가 아니라 가뭄, 홍수, 태풍이 한꺼번에 이제 불규칙해지고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부산은 지금도 겨울이 없지 않나요? 눈이 없는 거죠. 눈도 없고. 맞아요.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 출신이세요? 부산 옆에요.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사투리 많이 씁니다. 네. 지금도 사실 눈이 안 오는데 눈이 진짜 안 온다고 하니까 어릴 때 눈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많이 눈이 안 와가지고 더 눈이 안 온다니까 아이들의 동심이 없어질까 봐. 상상 속의 눈으로. 네, 많이 좀 아쉽네요. 근데 기온이 3도만 올라도 서울, 인천, 김포 일부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간지 아세요? 세계 평균은 뭐 1cm가 안 되거든요. 몰라요, 잘. 1.5?
무려 10cm가 올라요. 믿기지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 2100년 정도가 되면 82cm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1m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해안가의 저지대, 그러니까 지금 뭐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다에 접한 그런 곳은 이제 침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말 그대로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GPT한테 궁금해지네요. GPT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GPT야, 빙하가 녹는 게 단순히 해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떤 연쇄 반응이 생기는 거야?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남극 빙하가 녹는 건 단순히 바닷물이 차오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얀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얼음이 줄면 지구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고 기온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동시에 녹은 함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닷물의 염분을 낮추죠. 그 결과 해류 순환이 느려지고 날씨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폭우가 예측 불가능하게 번갈아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해안 도시 침수뿐 아니라 농업지대 축소, 어종 이동, 에너지 수요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빙하 해빙은 단순한 수위 상승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연쇄 반응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북극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는 이제 원래는 염분이 없잖아요. 그 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염분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해류 순환을 이제 느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적도는 더 더워지고 극지는 더 이렇게 추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먹거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식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과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뭐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들이 기후가 바뀌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과일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이 사과가 강원도에서만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에는. 강원도만요? 네, 그래서 우리 먹는 사과를 언젠가는 수입해서 또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사과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하나에 뭐 2,000원이 훌쩍 넘어가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거리에서 이렇게 사과를 따먹기도 했었어요. 야생 사과라고 있거든요, 야생. 하여튼 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사과, 배, 복숭아 같은 온대과일 재배지가 점점 북쪽이나 고지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070년쯤이 되면 사과는 강원도 일부만 가능하고 배와 복숭아도 2090년 되면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복숭아는 안 되는데, 복숭아. 나도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딱복파? 나 딱복. 물복파? 저는 딱 딱? 에이, 뭘 모르시네도 뭐 물복이지, 당연히. 아하. 근데 복숭아가 유럽에는 납작 복숭아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GPT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과일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네. 네, 맞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과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같은 온대 과일은 북쪽과 고산지대로 밀려나고 대신 바나나, 망고 같은 아열대 과일 재배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커피나 올리브까지 노지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 식탁은 지금과는 정반대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산 사과가 귀한 과일이 되고 대신 제주산 망고, 충북산 바나나가 당연하게 자리 잡는 거죠. 결국 기후변화는 단순히 과일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생계와 식문화까지 뒤흔드는 큰 전환의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니, 복숭아도 복숭아인데 지금 충격적인 게 올리브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커피가 그 콜롬비아, 그렇죠. 더운 나라에서. 네, 아프리카. 케냐. 근데 그렇죠. 제주산 원두. 음. 그리고 올리브유도 제주산이면 와, 이렇게 유럽 가서 안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득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좀 놀랍네요. 제주산 아메리카노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제가 얼마 전에 좀 특별한 비슷한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노지 바나나 길가에 있는 노지 바나나가 우리나라에도 열렸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 그것도 남쪽이 아니라 춘천에 대박. 예, 춘천의 도심에 관상용으로 바나나를 심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관상용 바나나 나무에서 열매가 맺린 거죠. 아, 이거 아열대 식물 아닌가요? 바나나? 우리나라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바나나가 제주도에서만 나왔는데 이제 그게 춘천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거의 제주도에서 지금의 한국의 그 끝까지 올라간 거가 되네요. 반대로 지금 이제 전성기인 당감, 감귤 같은 작물은 재배 가능 지역이 더 넓어질 거고요. 결국 기후에 맞는 작물이 앞으로 한국 농업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새로운 과일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농가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최근에도 냉해 때문에 사과 생산량이 20%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완전히 다 바꾼다는 얘기네요.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GPT야, 기후 변화가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바꿀까? 진짜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완전히 바뀌고 생산 농가들은 농사를 이제 못 짓게 되는 거야?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과일을 맛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거리 문제는 곧 식량 안전과 농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재배 작물을 바꾸려면 품종 전환, 기술 투자, 기반 시설이 다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와 전통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대신 망고를 키우는 건 가능하겠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수십 년 쌓아올 경험과 유통망을 새로 세워야 하는 일이죠. 소비자는 가격 불안정을 겪고 농촌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바꾸는 건 단순한 식탁 메뉴가 아니라 농민의 삶과 사회 전체의 안전망입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작은 과일 한 조각이 사치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섭네요. 과일 한 조각이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감하는 게 그 농민들의 그 노하우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과일을 먹는데도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 안타까운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일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명절, 또 제사잖아요. 제사상 위에 사과랑 배가 주로 올라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망고는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 용과 두리안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조상님들 입맛도 바뀌는 거예요. 제사상이 바뀐다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네, 그리고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사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만 잠깐 하면 네. 그럼 이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바나나가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없으니까요.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바나나 올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네요. 저도 어릴 때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처음 이제 그때 들어오지 있을 수도 않았나. 있겠다. 그래서 GPT한테 한번 이 기후 위기가 바꿔놓을 우리 삶의 지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GPT야, 이런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네, 바로 현실적인 질문이죠. 기후변화를 막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전 세계가 매년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돈이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을 10개 이상 살 수 있을 정도예요. 문제는 누가 이 부담을 나누어 가질 것인가입니다. 선진국은 개도국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 개도국은 문제를 만든 건 선진국이니 먼저 책임지라고 맞서고 있죠. 결국 국제 협력 없이는 돈이 있어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후 정의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공화당이 잡을 때와 민주당이 잡을 때 이제 기후 대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진국은 개발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제 뭐 시민의식도 성장이 됐을 텐데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선진국 때문에 이런 발목 잡히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갈등의 방법이 쉽지는 않겠다. 해결의 방법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리해 보니까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지구 전반적인 이제 구조나 시스템, 사회 변화 어떤 것들을 바꾸는지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의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밥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너튜브를 봤는데 일본의 한 식당에 여행을 간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식당에서 밥 한 공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밥 한 공기가 얼마게요? 600엔? 봤군요. 600엔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6,000원인데 밥 한 공기가 6,000원. 저는 이제 뭐 꽃배기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밥 한 공기 나오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밥이? 근데 최근에 일본 쌀값이 논란이 좀 많았죠. 이렇게 쌀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근데 6,000원이라는 건 너무 심한데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는 이제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너무 비싸니까. 극단적인 것 같아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아, 라면. 라멘? 네, 라면. 우리나라는 국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룰 아까 말씀드린 1,000원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강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강원도도 가뭄이 심하다고. 근데 농민들이 지금 위기다. 그냥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벼가 제대로 연글지 못해서 계속 쭉정이만 나오고 가뭄이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6,000원이 우리도 곧 쫓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우리도? 우리나라도 지금 벼 수확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기후 위기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폭염, 가뭄, 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규칙하게 오다 보니까 그거의 어떤 박항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의 대표 품종이 고시카리라고 하는 이제 벼인데 이 수확량이 2023년에 굉장히 더웠죠. 불과 2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거든요. 그때 이제 이 더위에 사실은 벼가 민감하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이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이제 비축미를 방출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얽혀서 사실은 이제 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세계 곡물 시장을 봐도 이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생산이 만약에 이제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나라는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출을 제한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도에 있었던 이 아랍의 봄인데요. 아랍의 봄이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랍의 봄이라는 거예요? 아랍의 봄 때 사실은 러시아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 자국의 어떤 밀 수출량을 이제 줄이면서 그 영향을 이제 다른 나라가 받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이제 폭등과 같은 뭐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중동까지 영향이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난 가뭄이 중동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크게 그것도.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단순히 기후 위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구나. GPT한테 또 이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GPT야, 전 세계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 밥 한 공기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네, 밥 한 공기 값이 오르는 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주요 쌀 생산국의 수확량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가는 자국 물가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했기 국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급감했어요. 그 결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쌀 주식
국가들에서 가격이 급등했고 한국 역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밥값 상승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쌀 한 공기, 밥 한 그릇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기후 위기가 우리한테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어떤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필리핀이 이 태풍이 휩쓸고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쌀이 부족해지자 정부에서 보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못지 않았을까. 실제로 유엔 식량 농업 기구도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식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말이 이렇게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원래 자원을 놓고 사실은 싸우는 거잖아요.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식량을 이제 안정적으로 자국에 보급하기 위한 어떤 루트를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보면은 국가 간에 백신을 놓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었고 또 마스크도 사실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정부에서 배급을 할 정도로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식량,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그걸 놓고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무섭네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10년 뒤에 우리 밥상이 바뀔까? 쌀도 이렇게 보급받고 하면은 옛날처럼 쌀 조금으로 이렇게 국 끓여 먹는 그런 세대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진짜요?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GPT야,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밥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네, 앞으로 10년 뒤의 밥상은 지금과는 꽤 다른 풍경이 될 겁니다. 기후 적응력이 높은 품종과 대체 곡물이 더 많이 자리 잡고 해양 온난화로 바뀐 어종이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은 흔한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이 오히려 귀해지고 반대로 지금은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들이 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산 쌀밥이 귀해져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될 수 있고 대신 해조류나 배양육 같은 새로운 단백질원이 일상의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10년 뒤 밥상은 단순한 메뉴 변화가 아니라 기후에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네. 아니, 쌀과 밀이 우리 주식인데 그 탄수화물이 없으면 대체 뭐 먹고 살죠? 특별한 날에 쌀밥을 먹는다니 조금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쌀밥을 언제 먹냐면 1년에 딱 2번밖에 못 먹어요. 엥? 아버지 생신, 그다음에 제삿날. 진짜? 네. 충격이네. 안 그랬어요? 네, 저희는 그런 대로 먹었던 것 같은데. 뭐 드셨어요? 그럼 쌀 안 드시고? 거의 보리밥을 먹죠. 지금은 이제 보리밥을 뭐 건강식처럼 생각을 해서 먹는데 그때 당시엔 보리밥만 매일 먹으니까 되게 먹기가 껄끄럽고 사실은 안 좋죠. 그때는 이제 없으니까 그런 건데 가난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쌀밥이 굉장히 귀해지는 그런 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곤충이 주식이 되면은 곤충이 주식이 된다고요? 그런 얘기 실제 있어요. 곤충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곤충을 요새 대체 식품으로 많이 네. 나오긴 하잖아요. 먹진 않지만. 네. 먹고 싶진 않네요. 그렇죠. 우리도 어릴 때 먹었죠. 그 메뚜기도 먹고. 기후 변화가 막상 육지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바다의 해양도 기후 변화의 영향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이제 대구 잘 안 잡히잖아요. 오징어도 동해에서 잡혔는데 점차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금징어가 됐죠. 네, 맞아요. 금징어가 됐어요. 제가 가끔 가는 우리 여기 회사 근처에 오징어 국이 거기.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국 그릇이 냉면 그릇이었거든요. 큰 거. 근데 최근에 그 금징어가 되고 나서 쪼그라들었어요. 작은 국그릇이 됐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물어보니까 너무 안 잡혀가지고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폭삭수화수자에서는 왜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오징어 국으로. 그 정도 이제 오징어가 흔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잘 안 잡히던 다랑어 있죠. 참치.
그게 동해에서 엄청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어부들이 잡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국제 어획량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정도가 다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잡힌 것보다 훨씬 많이 잡히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쌓아놨더라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참다랑어를? 네. 일로 바로 오면 돼요. 한 마리 가지고 와도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그렇게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기후 위기로 뭔가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이제 어획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많이 바뀐 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바다의 수온 상승 때문인데요. 이제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종이 이제 다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거고, 어종만 교체되는 게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해양의 사막화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해양의 사막화요? 네, 바다도 이제 사막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왜냐하면 수온이 급격하게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다도 사막화가 되고 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심각하네. 그러면 제가 GPT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GPT, 이런 바다의 어종 변화는 앞으로 더 얼마나 심각해질까? 그리고 진짜 이 식량을 담보로 하는 식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 네, 바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50개 이상 국가가 기후 재난 이후에 농수산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WFP도 향후 10년 내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이 정치적 긴장과 분쟁을 촉발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바다 어종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생선의 메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입 갈등, 가격 폭등, 지역 간 불평등을 불러오면서 실제로 조용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 구조 변화는 곧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지고, 이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밥 한 공기가 아니고 밥살 한 톨이 이게 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가 기후 적응형 농업이나 대시작물 연구, 또 국제 식량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되고 이것이 기후 재앙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문제는 속도라는 겁니다. 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재앙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속도를 과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고,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속도가 관건이다. 이대로 가면은 뭔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니, 지금도 안 좋습니다. 네. 이제 더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빠르게 우리한테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체감할 때가 되면은 이미 사실은 늦었다라는 것이죠. 늦었다. 그때는 우리 일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지경에. 지난 대멸종 기간 동안에요, 이 변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변화는 약 수천 년 또는 수만 년의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변화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100년, 200년 만에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러면 GPT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가 궁금한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GPT야, 너가 보기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떨 것 같아? 네, 제가 보는 미래는 단순히 조금씩 나빠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현실은 보통 조용한 악화에서 돌연한 충격으로 진행됩니다. 몇 년간은 버티는 듯 보이다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변화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여름 한낮 외출이 위험해지고 전력망은 냉방 수요에 휘청일 수 있습니다. 농업은 북쪽과 고지대로 밀려나며 지금 단연하게 먹는 곡물이나 과일이 옛날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번질 겁니다. 즉, 미래는 피할 수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일상은 지옥 같은 적응이 될 수도,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근데 지옥과 선택이라는 하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같아요. GPT 말이 좀 놀랍네요, 그죠? 그러니까. 순한 맛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지금 갑자기 지금 매운맛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많이 먹어놔야겠다. 못 먹을까봐? 탄수화물 많이 먹어놔야겠다. 좋습니다. 단순히 뭐 1, 2년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조금 먼 시간대는 어떻게 변할지 한 궁금해지네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100년 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100년 뒤 2125년을 시뮬레이션 해봐봐. 해봐봐. 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100년 뒤 2125년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평균 기온은 약 3도 상승해 폭염, 산불, 돌발호우가 새로운 병범이 됩니다. 해수면은 1m 가까이 올라 서울, 인천 일부와 김포공항 같은 저지대가 침수 위험에 놓이죠. 바다에서는 산호와 냉수성 어종이 사라지고 열대 어종이 한반도 해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식탁은 더 크게 바뀝니다. 사과, 배 같은 과일은 귀한 과일이 되고 대신 망고, 바나나, 해조류, 배양육이 밥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도시는 바람기의 설계, 흰 지붕과 녹색 지붕이 기본이 되고 냉방 대피소가 공공 서비스처럼 제공됩니다. 가정에는 보험과 이주 계획이 필수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125년의 세상은 지옥 같은 적응이 될 수도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얘기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니까 작은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네요. 100년 뒤면 우리 아이가 어쩌면 살아있을 수도 있는, 우리 아이는 아니구나, 우리 손자가 살아있을 시대인데 이런 어떤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니까 좀 제 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희망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다른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10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요. 아까 온탕과 냉탕이라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GPT한테 물어볼게요. GPT야,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네, 전문가들의 전망은 낙관보다는 우려에 가깝습니다. 2023년 IPCC, 즉 기후변화 정비관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한 탄소 예산은 2030년 전후에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스톤 보고서를 비롯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적 피해가 훨씬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위기를 외면하는 낙관보다 냉정히 인정하고 대응하려는 태도가 변화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결국 문제는 낙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와, 놀랍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후 협약으로 1.5도를 얘기한 걸 훨씬 웃도는 수치잖아요. 이미 그걸 되돌리기엔 늦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분야를 공부해 본 입장으로는 피해가 어디까지 올 것이냐,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피해는 대부분은 사실은 아까 뭐 기후정의를 얘기를 했지만 뭐 개발도상국처럼 또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런 대비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리고 소득도 이제 낮은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가치관적으로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전문가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하지만 절망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네, 행동하지 않으면 늦지만 지금이라도 행동하면 조그마한 희망은 있다.
지금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현상과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히 정책이나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기후 위기라는 것도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고 문명의 계절이 바뀌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지구 인류보다 더 큰 주기가 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며 큰 주기로 기후가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태계와 문명을 여러 차례 뒤흔들었죠. 인간 문명의 패턴 자체를 알아야 한다. 인류는 조금 더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